65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금리의 역습. 저자 에드워드 챈슬러. 출판일 2023년 1월 1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금리를 알아야 경제를 알 수 있다. 책 소개. 아마존 금융금리 분야 베스트셀러 1위. 경제 위기 속 최고의 화제작. 금리는 경제의 핵심이다. 금리에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사업을 계획한다. 가계의 소비와 투자, 저축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사업, 투자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를 위기에 빠뜨린다. 우리는 경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금리를 배워야 하지만 기회가 부족했다. 금리는 정책 결정권자와 경제학자, 금융인들이 수많은 역사적 성공과 실패를 쌓으며 연구해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맥락을 제대로 다루면서 공부해야 한다. 호황에는 금리를 높이고 불황에는 금리를 낮춘다는 단순한 상식만으로는 진짜 금리를 알 수 없다. 금리 인상 이후에 세계 경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2022년 연준의 첫 자이언트 스텝 선언 이후 여러 경제 전문가가 꾸준히 분석하고 전망했지만 어떤 주장도 에드워드 챈슬러의 신작 금리의 역습만큼 주목받지는 못했다. 각국 중앙은행을 조율하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에서 경제의 향방을 제시하는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초일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부문 총괄 사장이 극찬한 이 책의 인사이트로 미래 흐름에 발 빠르게 올라타자. 저자 소개. 저자 에드워드 챈슬러. 사업가. 모두가 저금리에 열광할 때 곧 찾아올 경제 위기를 예견해 미국과 영국에서 화제를 모았다. 세계 경제의 물밑에서 커지던 신용 거품을 먼저 알아채고 경고한 전작 금융투기의 역사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주목할 책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머니 위크에 칼럼을 기고하며 금융의 원리와 경제의 향방을 제시했다. 저자의 주장대로 신용 거품은 결국 세계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마침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자이언트 스텝을 선언했으며 전 세계의 중앙은행은 새로운 금융 환경을 맞이했다. 금리의 역습은 세계 경제에 닥칠 다음 위기를 말하는 책으로서 세계적인 언론과 금융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전 세계 언론과 금융계가 주목하는 빛나는 성과를 만난다. 2022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가 무엇이길래 수많은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주면서까지 인상을 강행했을까? 금리는 현대 경제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깊숙하게 간섭하고 산업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핵심이다. 금리에 따라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사업을 계획한다. 가계의 소비와 투자, 저축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금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과 사업, 투자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를 위기에 빠뜨린다. 우리는 경제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금리를 배워야 하지만 기회가 부족했다. 금리는 정책 결정권자와 경제학자, 금융인들이 수많은 역사적 성공과 실패 속에서 연구해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맥락을 제대로 다루면서 공부해야 한다. 호황에는 금리를 높이고 불황에는 금리를 낮춘다는 단순한 상식만으로는 진짜 금리를 알 수 없다. 에드워드 챈슬러의 신작 금리의 역습은 금리의 역사적 맥락 고금리와 저금리의 시기별 경향성을 짚는 동시에 중요한 사상가와 연구자, 기업인을 소개하며 전 세계 언론과 금융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금리가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주고 그 역사적 사례까지 제시한다. 각국 중앙은행의 관계를 조율하는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에서 경제의 향방을 제시하는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초일류 은행 모건 스탠리의 부문 총괄 사장이 극찬한 금리의 역습의 인사이트로 미래 흐름에 발 빠르게 올라타자. 낮은 금리로 경제를 회복하고 개발한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온다. 돈의 가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낮았던 시기.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930년대 초통화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제시한 경제 위기의 치료책은 금리 인하가 아니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려 저축을 장려하고 부실 투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채권자들을 희생해서라도 예금자들과 주택 보유자들을 보호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미국의 접근법과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정반대였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다양한 자산의 가치가 치솟았다.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경제 활동을 진작했기 때문이다. 쉽게 풀린 돈은 사업의 온갖 곳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실리콘밸리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상자산으로 향했다. 부동산 시장도 넘치는 돈의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앞선 자산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가장 주목할 문제는 무역이다. 저자는 세계 무역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세계 무역은 분열과 전쟁의 화염 속에서 실험대에 올랐다. 이대로 세계 무역이 축소하고 분열한다면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 중심 경제 체제를 갖춘 국가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통화 정책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국가의 정책도 분석한다. 중국은 강력하고 억압적인 금융 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한국과 연관이 있다. 한국도 강력한 금리 정책을 펼친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한국 정부는 국가 소유 은행을 통해 수출 기업과 독재자 마음에 드는 산업 분야의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대출을 제공했다. 덩샤오핑 체제는 이 시기 한국과 같은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다. 영국의 탈옥수가 프랑스에서 설계한 저금리 제국의 결말. 금리를 움직이는 자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금융 자본주의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스코틀랜드인 존 로는 23살에 결투를 하다가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영향력 있는 거물들의 도움으로 탈옥해서 프랑스로 넘어간다. 20년 후 그는 프랑스 중앙은행을 설립하며 총재직을 맡았고 아칸소 공작이라는 지위를 받았다. 영국 사법부로부터 도망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가 장차 프랑스 투자자의 피를 끓게 만들 저금리 통화 정책을 주장했고 마침 프랑스 왕위를 물려받은 루이 15세의 섭정공 눈에 들었기 때문이다. 통화 정책의 결정권을 움켜쥔 존 로는 온 유럽에서 손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통화 정책을 설계했다. 그 핵심은 초저금리였다. 당연히 버블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존 로가 만든 버블은 유럽 역사에 남은 미시시피 버블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사건은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금리의 위력과 원리를 뼈아프게 전달한다. 존 로의 체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드워드 챈슬러는 존 로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소개하며 금리 정책이 금융 자본주의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듭 강조한다.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책을 통해서 금리를 설계하는 자들이 어떠한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오늘날의 금리를 만들어냈는지 엿볼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의 가격은 등록금과 같다. 이 책을 읽으면 MBA를 다닌 것보다 금리에 관해 더 잘 알게 된다. 공포의 금리. 1849년 사회주의 언론 인민의 소리 러브 드 퓨포 지면에서 프랑스 국회의원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한쪽은 이 언론에 정기적으로 기고하며 재산 소유는 도둑질이다 라는 주장으로 잘 알려진 자칭 무정부주의자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피엘 조세프 프라던이었고 반대편은 자유무역 옹호자로서 수많은 선전물을 써서 발행하던 프레데릭 바스티아, 프레데릭 바스티였다. 바스티아는 경제풍자 비유로도 유명했다. 가령 양초업자들의 청원이라는 책자에서는 양초업자들이 초를 더 많이 팔기 위해 햇빛이 나면 블라인드와 덧문까지 닫는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하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묘사해 비생산적인 국가 개입에 반대하기도 했다. 프루동 바스티아 논쟁의 주제는 이자의 정당성이었다. 프루동의 관점은 고리타분했다. 이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자는 고리대금 약탈이었다. 고리대금이란 자본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제 권리 이상을 요구하는 교환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불평등한 교환이라는 것이다. 이자는 게으름에 대한 보상이자 불평등과 가난의 원인이다. 프루동의 가장 유명한 말을 빌려와 표현하자면 이자는 도둑질이다라고 말한 셈이다. 비판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프루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부채를 악화시켜 결국 빚이 지고 크기만 한 금덩어리보다도 커질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대출에 이자를 부과하면 돈의 흐름이 느려져 실업, 농업의 곤란 그리고 전반적인 파산 위험을 앞당겨 경제 정체가 나타난다고 했다. 이자는 계급 적대를 부추기고 제품 가격을 높여 소비를 제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생산하는 물건을 구매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프루동은 이자란 양날의 검과 같다. 어느 쪽으로 맞든 죽는다. 라고 결론 내렸다. 프루동의 독설에는 독창적인 요소가 없다. 그와 비슷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심지어 그는 이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낱말 네스직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말은 어원상 사람이 뱀에 물린 상황을 가리킨다. 프루동의 수사는 고루하고 반복적이었으며 경제 분석 역시 심오하지 않았다. 조지프 슌페터, 조셉 스캄프르는 경제 분석의 역사 한길사 2013에서 프루동의 분석 능력이 정말 형편없다고 개탄했을 정도다. 그렇다 해도 프루동의 제안 중 몇 가지는 제법 독창적이었다. 프랑스 은행을 국유화하고 통화 공급을 확대하며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자는 제안이다. 이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청구하는 금리는 0.5% 정도면 된다. 금은 지폐로 대체한다.
푸르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에 대한 세금을 요구했다. 역금리에 해당한다. 그는 이자율 삭감이 공화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 당장 막대한 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부채는 사라지고 지급불능 및 파산은 감소할 것이며 소비가 증가하고 노동자는 고용을 보장받을 것이다. 일단 대출자라는 기생계급이 이자를 독점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바스티아는 생각이 전혀 달랐다. 그는 이자가 도둑질이 아니라 상호 서비스 교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는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한다. 이 시간에는 가치가 있다. 바스티아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젊은 상인에게 보내는 편지 두리미디어 2008에 나오는 시간은 소중하다.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생명을 만드는 물질이다. 라는 유명한 구절을 인용했다. 따라서 이자는 자연스럽고 정당하며 합법적인 동시에 유용하고 이익이 된다. 이는 이자를 내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바스티아에 따르면 자본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더 끌어올렸다. 자본은 계급 적대를 부채질하지 않고 모든 사람, 특히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계급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바스티아의 신념이었다. 바스티아는 푸르동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재앙이 초래되리라 예견했다. 대출에 아무런 보상도 없다면 대출은 사라질 것이다. 자본에 대한 이자 지불 제한은 자본을 없애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축도 사라질 것이다. 푸르동의 국립은행도 대출을 하겠지만 은행이 담보를 요구한다면 담보가 부족한 노동자들은 대출을 이용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이자를 폐지하면 결국 부자들만 이익을 누릴 것이다. 바스티아는 푸르동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의 체제에서라면 부자들은 돈을 사실상 공짜로 빌릴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돈을 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은행에 가면 당신은 지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을 무료로 빌려드리죠. 같은 말을 듣겠죠. 하지만 노동자가 감히 은행의 모습이라도 보이면 담보가 어디 있죠? 땅은요? 집은요? 물건은요? 따위의 말이나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는 저는 두 팔과 정직함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이런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 걸로는 안심이 안 됩니다. 저희는 신중하고 단호해야 해요. 당신에게는 무료로 대출해 줄 수 없습니다. 무상대출 선절은 노동자 계급에는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스티아의 결론이었다. 사업체 수는 줄어드는데 노동자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면 임금은 줄어들 것이다. 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은행이 무상으로 대출한다면 돈이 넘쳐날 것이다. 시장 질서는 사라져버리고 국가는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바스티아는 무상대출은 과학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며 기존 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 계급 혐오, 그리고 야만성을 낳을 뿐입니다. 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최소 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푸르동과 바스티아의 의견이 일치했다. 무상대출은 자본주의의 종말이라는 점이다. 푸르동은 화폐개혁으로 1848년 혁명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의 4분의 3인 이자로는 혁명도 4분의 3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바스티아는 무상대출은 사회주의의 최후 진술, 최후의 구호, 궁극적인 노력이다. 무한하게 지폐를 찍어내는 공장, 그것이야말로 푸르동의 해결책이다. 라며 푸르동의 말에 응수했다. 자본에 붙는 이자의 폐지는 신용 파괴와 더불어 자본의 죽음을 낳을 것이다. 두 사람 이전과 이후 이자를 놓고 벌어졌던 많은 논쟁과 마찬가지로 푸르동과 바스티아의 논쟁 역시 귀가 막힌 사람들 사이의 대화였다. 어느 쪽도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들지 않았다. 편지의 어조는 갈수록 신랄해졌다. 푸르동은 마지막 편지에서 바스티아의 지성이 잠들었다고 단언하면서 바스티아 씨,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바스티아는 결핵을 앓고 있었고 1년 후 로마에서 사망했다. 향년 49세였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바스티아가 죽던 해에 그의 마지막 책자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What is seen and what is not seen 이 발간되었다. 여기서 바스티아는 상인 자크 보논무, 잭 바넘 우리말로는 보통 사람 정도의 의미다에 관한 우화를 들려준다. 이 상인의 부주의한 아들이 아버지 상점의 유리창을 깨뜨리자 이웃들은 그것이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창문이 깨졌으니 동네 유리 장수에게 일이 생겼고 그는 유리를 판 돈으로 음식과 생필품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바스티아는 자크 보논무에게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핵심은 경제 행위가 특정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광범위한 효과를 고려하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습관, 제도 또는 법은 하나의 결과뿐 아니라 여러 결과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 가운데 즉시성이 있는 것은 첫 번째 결과뿐이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결과는 원인과 동시에 드러난다. 눈으로도 볼 수 있다. 나머지 결과는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셈이다. 이 대목에서 나쁜 경제학자와 좋은 경제학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나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의존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볼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예견해야 하는 효과까지 고려한다. 바스티아에 따르면 나쁜 경제학자는 당장 얻을 수 있는 작은 이익에 급급해 미래에 큰 불이익을 당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가까운 장래에 작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미래에 큰 이익을 추구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헨리 헤즐릿, 헨리 하슬렛은 바스티아의 깨진 창문 비유를 정교하게 다듬어 자신의 베스트셀러 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DKJS에 실었다. 이 책에서 헤즐릿도 바스티아와 같은 이유로 탄식한다. 사람들은 어떤 정책의 즉각적인 효과 혹은 특정 집단에 미치는 영향만 볼 뿐 그 정책이 다른 모든 집단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따지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2차적 결과를 간과하는 오류이다. 헤즐릿은 당대의 신경제학을 비판했다. 그가 보기에 새롭다는 경제학은 정책이 특정 집단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만 고려했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완전 고용을 패티시, 페티시 성적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물건이나 집착 대상라 부르며 공격했다. 헤즐릿은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방해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보기에는 산업의 성장을 허용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산업도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헤즐릿은 경제 체제의 가격 체계를 증기기관의 자동 조절 장치에 비유했다. 물가 하락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비효율적인 생산업자들을 시장에 남겨놓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다. 헤즐릿은 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금리로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도한 금리에 대한 정신병적인 공포 때문에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 헤즐릿에 따르면 이러한 이지머니 금융 완화, 손쉬운 저금리 대출은 경제적 왜곡을 낳는다. 이지머니는 그것을 낳은 인위적인 조건에서만 지속되는 대단히 투기적인 사업을 장려하는 경향이 있다. 공급 측면 입장에서 볼 때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정상적인 절약, 저축, 투자를 저해한다. 그렇게 되면 자본 축적도 감소한다. 결국 저금리 대출은 진보주의자들이 그토록 열심히 홍보하는 경제성장, 다시 말해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킨다. 헤즐릿은 윌리엄 그레이엄 썸너, 윌리엄 그레이엄 썸너가 1883년에 쓴 유명한 에세이를 인용하며 결론을 내렸다. 이 글에는 A와 B가 X를 돕기 위한 계획을 꾸미는데 그 계획이 C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C는 잊힌 사람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개혁가, 사회투자가, 자선가들이 간과하는 희생자다. 푸르동의 꿈이 실현되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무정부주의자 푸르동의 혁명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5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러나 결과는 푸르동의 예상과는 달랐다. 오히려 무상 대출에 대한 바스티아의 암울한 예측이 더 진실에 가까웠다. 중앙은행 총재들은 월가가 평온을 되찾았다며 자축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하찮은 두려움은 무시해버려도 좋은 듯했다. 실업률은 급격히 떨어졌다. 모두 제로금리의 눈에 보이는 효과였다. 제로금리의 2차적 결과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도외시되었다. 그러나 정말 보려고 했다면 충분히 볼 수도 있었다. 2012년 캐나다 경제학자 윌리엄 화이트는 극단적인 이지머니 정책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 Ultra Easy Monetary Policy and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이라는 제목의 짧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화이트는 급속한 금리 인하로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서 하게 만드는 금리 인하의 단점은 이미 정해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축량을 늘려야 하는 데다 저금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한 종잣돈을 모으는데 시간도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당국은 낮은 금리로 기업 투자가 촉진되리라 믿었다. 그러나 화이트는 기업들이 실제로는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초저금리 대출로 인해 자본의 잘못된 분배, misallocation of capital가 일어났다. 창조적인 파괴는 좌절되었다. 화이트는 이지머니라는 조건은 자본을 덜 생산적인 자원에서 더 생산적인 자원으로 재분배하는 과정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과정을 가로막았다. 라고 결론 내렸다. 초저금리는 차입 비용을 낮춤으로써 투자자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동시에 보험회사와 연금 제공자들은 저금리 체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정부는 국가 부채를 늘리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결국 이지머니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최후의 심판일을 계속 연기해주는 역할을 했다. 화이트는 경기 침체기에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가장 좋은 경우라도 경제를 재조정할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정 기회조차 날려버렸다. 라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이미 깡통 찼다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였다. 화이트는 또 통화 정책 위반자들이 초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2012년 화이트의 논문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난 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eral Reserve Board, Fed는 잠정적인 긴축 사이클에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 않아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연준은 돈을 찍어내 금리를 낮추는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정책 금리는 다시 제로로 내려갔다. 화이트는 중앙은행들이 신용공여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 또한 실현되었다. 2020년 팬데믹 사태가 벌어졌던 한 해 동안 중앙은행들은 화이트의 예측대로 정부 지출에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 이 책의 후기, 세상이 뒤집혔다를 보라. 무상대출이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되리라던 바스티아의 예측은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은행들은 신용도 낮은 개인과 소기업의 대출 금리를 인상했다. 반면 월가의 사모펀드 포식자와 그 외 연줄이 좋은 사람들은 쥐꼬리만 한 이자로도 대출이 가능했다. 위기 후 10년 동안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지만 저임금 일자리는 급증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했으므로 예금에 대한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였다. 반면 부유한 투기꾼과 기업들은 저렴한 대출로 큰 수익을 창출했다. 이 책은 현대 경제에서 이자가 담당하는 역할을 다룬다. 사실 이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하나의 확신 때문이었다. 그것은 생산성 증가 붕괴, 구매 불가능한 주택, 불평등 심화, 시장 경쟁 소멸, 금융 취약성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초저금리라는 바스키아와 흡사한 생각이다. 섬너가 말한 잊힌 사람이 더는 참지 못하게 되면서 포퓰리즘이 부활한 것도 일정 부분은 초저금리 탓으로 보인다. 이 책의 2부에서는 초저금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살펴본다. 1부에서는 금리 이해의 필수적인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이자의 기원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찾고 한 장, 중세를 거쳐 유럽의 자본주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자의 이야기를 추적한다. 그리고 이자와 자본주의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원리는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했을 때도 이미 하나의 법칙이었지만 과도한 금리에 대한 정신병적 공포는 언제나 항상 존재해왔다. 17세기 영국에서 가장 저명한 저금리 지지자는 부유한 상인 조시아 차일드, 조사의 차일경으로 차입 비용 절감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차일드의 주장을 반박한 사람은 위대한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였다. 3장. 다음 세기 초 스코틀랜드인 존 러는 프랑스에 지폐를 도입했고 금리를 2%까지 낮췄다. 이 위대한 금융 실험은 재앙으로 끝났다. 4장. 하지만 로는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자산 매입라는 현대 중앙은행의 정책들을 이미 실천에 옮겼다. 19세기에 이미 일부 금융 전문가들이 보기에 투기 광풍은 저금리 시기와 분명히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 가장 유명한 금융 저널리스트였던 월터 베저슨, 존불 영국을 의인화한 이름이다.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지만 2%는 견딜 수 없다. 라는 말을 즐겨 하곤 했다. 그는 금융공황기에 중앙은행이 무상 대출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5장. 하지만 이러한 구제 금융은 질 높은 담보에 대해서만 범칙 금리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현대의 최종 대출자 중앙은행들은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있다. 현대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쌍둥이 악마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1920년대 신용 호황, 1980년대 일본의 거품 경제, 2008년 리먼 사태 이전에 발생한 전 세계적 신용 거품 7장과 같은 몇몇 커다란 신용 호황은 인플레이션이 잠잠했던 시기에 일어났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 그 결과 이 모든 신용 호황은 재앙으로 끝났다. 3부에서는 초저금리가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자 개발도상국 시장의 자본 유입이 빨라졌다. 그 결과 상품 가격이 치솟았다. 식량 가격 상승은 아랍의 봄이라 알려진 2011년 중동 지역 민중봉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몇 년 후 연준이 긴축 정책을 시작하면서 상품 가격은 급락했고 신흥시장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개발도상국 중 가장 커다란 두 나라 브라질과 튀르키예가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 중국에서는 저금리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투자 흐름과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며 비정상적 신용 호황을 부채질했다. 이자의 복잡성. 여기서 잠깐 경고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다. 금리는 대단히 복잡한 주제이므로
수세기에 걸쳐 그 존재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이자 3번이나 재무상을 역임했던 벤바베르크는 자본과 이자, Capital and Interest라는 권위 있는 저서에서 결실 이론, Fructification Theory부터 사소하게 취급되는 무색의 이론들에 이르기까지 대략 20개에 달하는 다양한 학파를 다루었다. 1. 벤바베르크가 볼 때 이자는 자본 배분을 규정하고 그가 생산 기간이라고 부르는 시간의 길이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학자들은 저축을 위한 이자의 중요성 절제에 대가 금융에서의 역할 레버리지 비용, 투자 가치 자본화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자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관점은 이자를 돈의 시간 가치 또는 단순하게 시간의 가격으로 보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자론에는 일말의 진실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경제학자로 이자론, The Theory of Interest를 쓴 어빙 피셔는 적대적이며 상호 파괴적이라고 보았던 이자 이론들은 사실 조화롭고 상호 보완적이다. 라는 현명한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또 한 가지, 이자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 유형 자본과 연결된 실물 현상이냐, 아니면 금융 현상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다. 이자율, 즉 금리는 동상 같은 실물 경제 요인에 좌우되는가, 아니면 조작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둘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보다 폭넓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실물 요인은 중요하다. 그러나 돈이 더는 특정 실물 상품에 묶여있지 않고 명목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대출 활동에 따라 생산되는 제도에서는 통화 정책이 시장 금리에 분명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간 채권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아래로 내렸을 때뿐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금리가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는가 역시 아직껏 의문의 대상이다.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 속도와 차입 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약한 관계가 있다. 인구와 금리의 관계 또한 논쟁의 대상이다. 오늘날의 통념에 따르면 인구 증가세 둔화는 금리 하락의 원인이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근 몇십 년간 일본의 경험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일본은 특별한 사례이며 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금리는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축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된다고 믿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연 이자율을 이야기한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지지했던 사람은 17세기 로크였다. 하지만 1930년대 케인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자연 이자율 개념을 반대했다. 자연 이자율은 관찰할 수 없으므로 확인할 방법 또한 없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 일의 경제학자 대부분이 믿어왔듯이 이자율이 수익성과 연관이 있다면 이자율과 경제성장 속도 즉 전체 경제 수익률 역시 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경제성장 추세는 자연 이자율의 대용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는 무한에 가까운 다양한 금리를 단수형으로 말하는 것은 말이 될까?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 정책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과 사채 이자율 등 이자율의 종류는 많다. 대기업은 엄청나게 다양한 유가증권을 발행하며 수익률은 종목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인플레이션과 디폴트 이력에 따라서도 금리는 다르다. 금리 차이는 대체로 리스크와 관련이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무수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으로 구성되는 물가를 그저 물가 수준이라고 말한다면 금리 또한 넓은 스펙트럼을 일반적으로 논하는 데 필요한 줄임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이 결정하는 금리 없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다. 푸르동처럼 금리는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금리의 필요성을 믿지 않는다. 현대의 통화 정책 이반자들은 금리를 주로 소비 물가 수준을 조절하는 지렛대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금리를 제로 아래까지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조정은 금리의 여러 기능 중 중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기능일 것이다. 이 책은 자본 배분의 방향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필요하고 금리가 없다면 투자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자는 절제에 대한 보상으로서 저축을 장려하는 수단이다. 이자는 또 레버리지 비용이자 리스크의 대가이기도 하다. 금융시장 규제 상황에서 은행가나 투자자들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금리다. 외환에서 금리는 나라 간에 오가는 자본 흐름의 균형을 맞춰준다. 금리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바스티아가 파악했듯이 지나치게 낮은 이자율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신용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바스티아는 프로동과의 논쟁에서 시간에는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자라는 주제를 파고든 주요 학자인 벤바베르크와 피셔는 이자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참을성이 모자라므로 이자율은 이러한 시간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피셔와 동시대의 스웨덴 경제학자인 구스타브 카셀, 그스토프 카셀은 이자라는 주제로 초보자를 위한 훌륭한 입문서를 남겼다. 카셀 역시 이자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 독자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서둘러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결론, 노예의 새로운 길.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공부채는 막대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통화 정책을 위반하는 이들은 저금리를 유지할 또 하나의 명분을 얻었다. 정부 채권 수익률이 인플레이션 수준 이하로 유지되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국가 부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서구식 금융 억압이었다. 물론 억압을 당하는 쪽은 정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금융 억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 수 있다. 전쟁 중 장기 채권 수익률은 2.5% 상한선을 두었던 반면 단기 국채는 0.5% 미만을 지불했다. 연준은 정부로부터 직접 채권을 매입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인플레이션은 두 자릿수를 찍었는데도 국채 수익률은 계속 낮았다. 금융 억압은 한 세대 넘게 지속되었다. 1945년부터 1980년 사이 물가 상승을 반영한 미국과 영국의 실질금리 평균은 마이너스 3.5%였다. 이 정도 수치는 미국 정부의 세입 5분의 1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매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금융 억압 덕에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거의 4분의 3만큼 줄어들었다. 영국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자국의 전쟁 부채를 청산했다. 중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대로 금융 억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는 국내 저축에 국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통화 합의를 한 후 특정 국가의 국민이 돈을 외국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막는 자본 통제가 도입되었다. 그런 다음 미국 정부는 예금 이율의 최대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 은행과 보험사는 새로운 규제에 따라 더 많은 정부 채권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투자 전략 전문가 러셀 네피어에 따르면 신용이 배급 대상이 될 때, 다시 말해 그 가격이자 이 아닌 다른 뭔가에 의해 결정될 때 정치화된다. 유럽에서는 자본 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가 늘어났다. 전후 영국에서는 크지도 않은 액수의 자본이라도 조달하려면 자본문제위원회 Capital Issue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잉글랜드 은행은 은행 대출량을 통제하기 위해 코르세코어스 제도, 은행의 이자부 예금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증가할 때 영국 중앙은행의 비이자부 자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출 경쟁을 방지하고 과도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자 한 정책을 시행했다. 전후 프랑스에서 은행 대출 대부분은 국가 통제 범위 내에 있었다. 서구의 금융 억압이 복귀한 것은 2008년 이후다. 미국과 유럽의 단기금리는 물가 상승률 이하로 유지되었고 실질금리도 수년에 걸쳐 마이너스로 유지되었다. 금융위기로 국고에 큰 구멍이 났지만 금리 하락 덕분에 늘어난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59 서구 국가 정부 투자자들은 도망갈 곳이 전혀 없었다. 예금을 신흥시장으로 빼내 국내 금융 억압을 피하려다가는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부과하는 자본 규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전후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제 탓에 은행들은 정부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해야 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은행이 외국 채권을 청산해 자국 국채를 매입하기도 했다. 단기금리가 수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율 이하로 유지될 만한 상황에서 레이 달리오는 자신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고 부른 현상이 나타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달리오의 예상과는 반대로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는 계속 증가했다. 금융공학은 기업에게 많은 부채를 끌어들이라고 유혹했고 정부 채권 수익률의 감소로 재정 긴축 동기는 사라졌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10년째 호황을 지속하던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1조 달러에 가까운 연방 재정 적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 중 빚을 내소비하라는 유혹을 참아낸 국가는 독일밖에 없었다. 2020년 말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945년보다 더 많다. 양적 완화로 인해 정부는 더 큰 적자를 운영하기 쉬워졌다. 그러나 재정 관점에서 볼 때 양적 완화란 장기 정부 채권과 단기 부채 중앙은행의 현금성 예금 애막 교환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 재정은 금리가 아주 조금만 상승해도 더욱 불안해진다. 가령 영국에서는 금리가 1%만 올라도 영국 정부의 이자 비용이 GDP 대비 약 0.8% 더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억압은 정치적으로 필수 선택이었다. 금융억압이 복귀하면서 전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 개입은 더욱 늘어났다. 2009년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 사르코지의 주장대로 이 위기의 주된 특징은 국가의 복귀다. 관료공학 자본주의, bureaucratically engineered capitalism나 불리는 국가 자본주의는 더욱 공고해졌다. 중국은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국가 자본주의의 길을 앞장서 이끌었다. 재정 부담은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들이 담당했고 계획은 지역 정부들이, 실행은 국영기업들이 담당했다. 서구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효율성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주택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후원하는 페니메이, 패니메와 프레디맥, 프레디맥 같은 기업들은 오랜 세월 국내 담보시장을 지배해왔다. 서브프라임 위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기 이후 워싱턴은 주택금융에도 손을 뻗쳤다. 연준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최초의 표적은 주택담보증권이었다. 주택시장 안정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몇 년 동안 연준은 수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 증권을 매입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머니마켓 펀드 역시 조금씩 국유화 대상이 되었다. 민영기관들은 초저금리로 인해 문을 닫고 빠져나가며 머니마켓 펀드는 국채로 가득한 정부 한정펀드로 대체되었다. 신용 호황 동안 은행은 무기력했고 이로써 신용의 주요 중개인 역할을 해오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 이유는 충분했다. 신용 분배에 대한 자유방임적 접근이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는 통제정책, 디리지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위기가 닥쳤던 당시 영국 주요 금융규제를 담당했던 전직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아데어 터너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터너는 원래 신용 공급에서 국가 역할 증대를 옹호했다. 그는 공공정책은 순전히 민간 결정에서 초래되는 것과는 다른 신용 분배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에는 노골적으로 신용 창조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 은행가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영국 정부는 자본을 더 생산적으로 배당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잉글랜드 은행과 여러 공적 기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했다. 신용 창출은 체면에 먹칠한 민영 은행가들에게 맡겨두기에는 너무도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감독기관에 맡기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고도로 신중한 마크로 프루덴셜 규제들이 늘어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중앙은행들은 단기 이자율을 설정하던 전통 역할에서 장기금리 조정으로 방향을 틀었고 수익률 곡선을 관리하고 신용 스프레드를 표적으로 삼았다. 또 경제 전반에 걸쳐 신용을 배당하는 방식까지 설정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의 신용시장 지배는 유럽에서 가장 견고했다. 2014년 22는 은행들이 기업과 가게에 제공한 담보대출에 대해 무료 장기 금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부채를 결정함으로써 22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방향으로 신용을 돌린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22는 적격자산 목록에 투자 등급 기업들의 부채를 추가함으로써 대기업 선호를 보여주었다. 바다 건너 잉글랜드 은행은 채권 구매를 늘리며 외국 대기업들이 영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외국 대기업들의 증권을 포함했다. 22는 금융시장을 대신해 국가신용 최후의 중재자가 되었다. 드라기의 22는 조약 의무를 지키기 위해 유로존의 국가 부채 위기가 상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문제라는 허구를 유지했다. 22는 구성원들에게 제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예컨대 이탈리아 수상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실비오 버를루스코니 실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비선출직 이후 관리는 베를루스코니에 이어 수상이 되었다. 몇 년 후 그리스가 국민투표로 EU의 긴축 조치를 거부하자 22는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주권은 유럽 국민에게서 프랑크푸르트에 자리 잡은 비선출직 기술 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소수의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외국 주식을 매입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 주식시장에 발을 담근 후 사들인 주식으로 일본 부동산 붐을 일으키고 기업 거버넌스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2016년 일본은행은 도쿄 주식거래소 제1섹션 대기업이 포진한 섹션 내 주식을 약 2% 소유함으로써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주식을 갖게 되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일본 주식이 더는 실물 경제지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시사했다. 마이너스 이자율 시행은 중앙은행으로서는 가장 과감한 조치였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자본에 매기는 세금으로 대표 없는 과세,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미국혁명의 구호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꼬집는 표현가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인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 집행에는 한계도 없어 보였다. 돈을 비축하는 행위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방해를 받는다면 현금을 폐지하기라도 할 기세였다. 2016년 로고프는 현금의 저주, The Curse of Cash에서 지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지 못하게 막는 주요 장벽이 되었다. 라고 쓴 적도 있다. 이 전직 IMF 수석 경제학자는 은행 지폐의 존재 때문에 중앙은행이 파격적인 통화 실험을 할 수 없다고 투덜댔다. 로고프는 현금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와 다르리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거린들에게는 진보적인 스웨덴에서 그랬듯 카드 리더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수표는 현금화되지 않은 채 쌓일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비축이다. 사람들은 세금을 일찍 신고할 것이다. 1930년대 베르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단점도 있다.
은행 계좌가 없는 빈곤층은 강제로 전자지불에 세계의 발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하경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현금경제가 말라붙으면서 생계수단을 잃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금을 폐지하자는 제안은 계절의 스탬프머니 혹은 감가화폐에 대한 케인스의 논평을 실현한 셈이었다. 케인스는 계절의 전략으로 정부의 전통적 기능이 확장될 것이라고 논평한 적이 있다. 현금 없는 세계가 도래하면 국가는 아이가 처음 사탕을 살 때부터 시작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로고프는 모든 현금이 디지털화되어 시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중앙은행에 은행 계좌를 보유한 미래를 상상했다. 그리고 몇 년 후 중앙은행들은 그 어떤 물리적 형태도 없는 돈,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러한 아이디어는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기원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돈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자유의 도구다.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주화로 이루어진 자유다. 라고도 말했다. 현금으로 사람들은 신중하고 분별력 깊게 거래할 수 있다. 물론 이 신중함이 남용될 때도 있다. 사실 수표와 카드와 전자거래 지불 형태가 이미 대부분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이 없는 세계는 사생활의 마지막 자취까지 파괴하며 단 한 명의 파수꾼, 이 경우에는 중앙은행 그리고 당연히 정보기관이 감독하는 디지털 페놉티콘. 디지털 페놉티콘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정부에 제안한 감옥 건축 양식에서 유래한 말로 소수의 감시자가 모두를 감시하는 체제에 대한 비유이 될 것이다. 파수꾼은 모든 구성원을 감시하면서 특정 거래가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공공재 통념에 부합하는지를 재단할 것이다. 통화 정책 위반자들의 모델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협을 얼마든지 간과할 수 있다. 노예의 길을 다시 생각하다. 하이에크의 돈에 관한 논평은 그의 베스트셀러 노예의 길에 등장한다. 1944년 출간된 이 책은 중앙계획경제를 장황하게 비판한다. 하이에크는 전시의 국가 역할이 커지면 전통적인 경제적 정치적 자유가 영구적으로 잠식될까 두려워했다.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는 다른 곳에서 통화 정책과 금리에 관해 그리고 특히 이지머니가 경제의 조종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방식에 관해 폭넓은 글을 썼지만 노예의 길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금리 책정은 중앙계획 경제의 한 측면이기에 하이에크의 논의는 리먼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길잡이 노릇을 해줄 수 있다. 노예의 길은 중앙집권 경제정책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다룬 책이다. 하이에크는 서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심사숙고와 조정을 거친 의도적 결정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하이에크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위반자, 과학자, 공학자들의 사고방식에 회의적이었다. 이들의 사고 습관은 자신의 편견에 맞지 않는 과거의 사회 연구 결과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경제 관련 계획을 정치가들의 손에서 빼앗아 경력직 공무원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단체 같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통념을 거부했다. 아무리 전문적인 기술 관료라 하더라도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자신이 선호하는 바를 공동체에 강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이에크가 볼 때 중앙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직에 있는 관료들은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절대로 모을 수 없다. 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경쟁이라는 조건에서 결정되는 가격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도에 대한 온갖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이에크는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규제를 말한다. 자원이 시장에 의해 배당되지 않으면 당국이 개입하게 된다. 그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어느 정도 이상 방해받으면 계획하는 사람은 자신의 통제를 모든 것을 포괄할 때까지 계속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예의 길에서 하이에크는 통화 정책으로 완전 고용을 이루려는 공적 시도들에 대해 경고한다. 그의 생각에 이러한 정책은 성장에 해롭다. 그는 또한 경기 변동을 해소하고 시장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정책 역시 거부한다. 시장 체제에 개입해 완전한 안정을 제공하려 노력할수록 불안만 늘어난다. 설상가상으로 소수 특권층의 안정성과 취약계층의 불안정성 간의 괴리 역시 더 커진다. 하이에크의 예측에 따르면 중앙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사람들은 독립보다는 안전을 추구하고 그러는 동안 불안정성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계층이 두려워하는 상태가 된다. 그는 규제가 강자들의 이익에 복무하며 다른 모든 약자를 희생시킬까 두려워했다.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하이에크는 중앙계획하에서 불평등이 어떻게 인식될지 우려했다. 그는 불평등은 중앙계획하에서 더 쉽게 태어난다.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설계 때문에 태어나는 경우 인간의 존엄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 라고 썼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은 강력한 중간 계급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그는
유럽 대륙에서 전체주의의 부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재산을 빼앗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대규모 중산 계급의 존재다. 라고 썼다. 하이에크는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그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경제성장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강력한 경제가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평화 시, 심지어 경제 조건이 장기적으로 안정됐을 때 생활 수준을 상당히 낮출 일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예의 길이 출간되기 2년 전, 하이에크와 동시대를 살았던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슌페터는 노예의 길 못지않게 주목할 만한 저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출간했다. 이 책은 10장에서 논했던 창조적 파괴 개념을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슌페터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금이라도 정체될 경우 경제 체제 자체가 위축되리라 생각했다. 슌페터의 예측에 따르면 그러한 정체 시점에서 이윤과 이자는 제로로 수렴한다. 이윤과 이자를 먹고 사는 부르주아 계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산업과 교역의 관리 및 운영은 현 행정부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인적 자원은 필연적으로 관료주의적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거의 자동으로 아주 냉정한 유형의 사회주의가 등장할 것이다. 슌페터 역시 하이에크처럼 미래를 두려워했다. 그는 대다수 사람이 자본주의가 낳는 생활 수준 향상은 당연시하면서도 역시 자본주의가 낳을 수밖에 없는 불안정성은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이에크는 줄리엥 방다, 줄리안 밴더의 지식인의 배반, 러트라헤슨 데 클럭스에 나오는 과학적 전문 지식 숭배 비판을 인용했고, 슌페터는 자본주의가 지식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식인들은 실용적인 문제에 직접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집단으로, 이들의 지위는 자본주의의 잘못을 향한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대학 졸업생 숫자가 늘어나면서 급격히 상승했다. 슌페터는 질문을 던진다.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우울하다. 없다. 자본주의는 생존하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관론은 잘못으로 드러났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몰락하다가 결국 붕괴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였다. 자본주의가 승리한 셈이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는 없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심지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중앙계획경제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에크가 살던 시대처럼 부작용이 빤해 보이지는 않는다. 중앙계획경제가 산업체의 국유화, 대규모 공공투자, 가격과 소득 규제, 높은 수준의 과세, 배급, 혹은 다른 전시 조치를 포함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21세기 중앙계획은 시장 기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보편 가격, 즉 금리를 조정하는 일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자는 자본주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그랜트는 이자율을 가리켜 시장 경제를 안내하는 신호등이라고 했다. 신호등을 꺼버리면 다중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난다. 하이에크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던 대로 돈을 너무 저렴하게 공급하면 시장의 조타 메커니즘이 고장난다. 60이 이자가 없다면 미래 소득의 흐름은 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자가 없으면 자본은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으며 저축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국가의 투자가 민간 투자를 대신해야 하고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대신해 신용의 주공급자로 나서야 한다. 금융행동을 조절하는 이자가 없다면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은 끝도 없는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바스티아와 마찬가지로 하이에크도 저렴한 돈의 즉각적인 부양 효과는 가시적이지만 그것이 초래하는 경제적 해악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책 전체에서 기술한 것처럼 화폐 당국이 2008년에 일어났던 은행 시스템 붕괴, 국제 신용화해, 실업 증가, 그리고 몇 년 후 유럽의 국가 채무 위기 등 일부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마다 제대로 고려하지도 해결되지도 않은 2차적인 결과가 뒤따랐다. 지금껏 새로운 길을 걸으며 우리가 밟아온 모든 걸음과 모든 조치는 편리하다는 명분 아래 우리를 더더욱 노예로 만들었다. 정당화되었다. 우리는 여행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았다.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정신을 집중해봐야 할 거대한 마스터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이에크의 용어를 빌리자면 정부는 어쩌다 보니 경제를 더욱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실수를 저질러왔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시스템은 더욱 실패하는 듯 보이고 그 실패가 결국 더 많은 개입을 정당화했다. 최근 경제성장 쇠퇴, 불평등 증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업의 등장에서 볼 수 있는 자본주의 실패는 캐캐 묵은 사회주의 비판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마르크스는 자본 수익이 가차없이 감소하고 소비자 수요가 생산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면서 부르주아 계급은 신들의 황혼을 맞이할 것이며 그 황혼은 혁명으로 끝나리라고 예견했다. 레닌은 제국주의 세계화 발전과 독점 권력 성장이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라고 믿었다.
하지만 국부론의 저자라도 최근의 경제 발전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스미스는 독점을 사납게 비판했고 특히 로의 미시시피 회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시장 기반 경쟁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은 합병의 물결이나 금융화된 기업의 확산은 커콜디의 현자 애덤 스미스의 호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2019년 기업 독과점과 경쟁의 쇠퇴를 다룬 자본주의의 신화, The Myth of Capitalism라는 적절한 제목을 단 책이 출간되었다. 금리 붕괴는 기업 독과점과 경쟁 쇠퇴라는 사태를 초래하고 그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리스크 감수는 자본주의의 또 한 가지 필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떠받쳤고 도덕적 해이를 멀리 그리고 널리 확산시켰다. 리스크가 사회화된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할 수도 없다. 경제 안정을 이루려는 중앙은행들의 시도는 하이에크의 예상대로 역효과만 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실업률이 급감했지만 중간계급이 유지될 전망 역시 그만큼 쇠퇴했다. 선진국 전체에서 대다수 대중의 소득은 미미하게 증가하고 은퇴 저축은 불충분해졌고 적정 수준의 주택 보유는 불가능해졌다. 다시 한번 불안정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계층이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었다. 하이에크가 사회주의 경제에서나 벌어지리라 두려워했던 일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불평등을 정도의 문제로 논하지만 모든 불평등에는 질적 차이도 존재한다. 사실 개발경제학자들은 좋은 불평등과 나쁜 불평등을 구별한다. 좋은 불평등이란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나쁜 불평등은 특정 계급 지대 추구자에게만 이득을 준다. 좋은 불평등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지만 나쁜 불평등은 정체를 불러온다. 파격적인 통화 정책은 최악의 불평등을 키웠다. 하이에크가 깨달았듯 대중이 불평등을 수용하려는 의지는 불평등이라는 결과가 경제적 노력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그저 운의 결과인지에 대해 이들이 공유하는 인식에 달려있다. 성공한 기업가와 스포츠스타의 부를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고위 경영진이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얻어 기업에 그리고 경제 전반의 성장 전망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부를 크게 챙길 때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다른 혜택 감소를 억지로 받아들여야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향한 분노는 고조되기 시작한다. 경제가 비틀거리면서 서구 사회는 더욱 양극화되었다. 금융위기는 기존 정책 이반 체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다. 작은 규모의 경기 침체는 정치 구조에 압박을 주지 않지만 대침체는 정치를 압박했다.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민주주의가 실제로 경기 정체를 혐오한다면 지금은 민주주의 그 자체가 위협을 받는 셈이다.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지. 지세가 최근 몇 년 동안 줄어든 것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파격적 통화 정책은 포퓰리즘 부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슈이블레, wolfgang 스카버는 독일 민족주의 정당이 부상한 이유를 ECB의 마이너스 금리 탓으로 돌렸다. 2016년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는 월가와 연준의 금리 억압을 비난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시스템이 부정 조작되었다고 외쳤다 하지만 백악관에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내각을 골드만삭스 동문으로 채웠고 연준에는 금리를 낮추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1930년대 독일 경제학자 레프케는 미국 대중 사이에서 확산되던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의 원인을 고찰했다. 그는 현 대중심리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는 우리 경제체제의 일반 대중의 불신인 듯 보인다. 이 불신은 체제를 더는 신뢰할 수 없게 하는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진단했다. 레프케는 대공황기 동안의 미국 경제를 신경쇠약에 걸린 지네에 비유했다. 지네는 자신감을 잃고 자기 다리 술을 세기 시작하다가 의심에 빠져 다시 세다가 결국 마비에 빠진다.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지네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다. 노예의 길은 전쟁 중이던 1944년에 출간되었다. 당시 세계 국가 대부분은 정부 통제를 받고 있었다. 지금은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하이에크는 국가의 지배력이 확대된 상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후 서구 사회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소위 혼합경제라는 체제로 평화를 맞았다. 금융 억압이라는 전후 경험 또한 순전히 경제적 재앙이라고만 볼 수는 없었다. 사실 1945년 이후 프랑스는 영광의 39년이라 알려진 강력한 경제성장기를 누렸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경험했다. 미국 경제 역시 대공황 이전의 성장세로 돌아갔다. 영국만 유럽의 환자로 절름거리며 간신히 버텼지만 그렇더라도 전후 영국 경제마저 최근 몇 년보다는 실적이 좋았다. 브레턴우즈 시기 1945에서 1971년은 대체로 투기 거품과 금융위기에서 자유로운 호시절이었다. 수십 년간의 금융 억압과 세금 인상이 결합하며 이자 소득자들의 안락사, Euthanasia of the Rentier라는 케인스의 오랜 야심이 실현된 듯했다. 63.
하이에크는 시대를 잘못 선택했던 게 아닌가 싶다. 전후 몇 년 동안의 일반적인 통념은 금리에 기대지 않고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닥치자 초창기엔 물가와 소득 통제를 도입해 대응했고, 이에 따라 국가는 경제생활 구석구석까지 속속들이 개입했다. 그러자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다. 하이에크는 다시 펜을 들어 국가 개입에 반대했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가격 통제는 무익한 무기라는 사실을 짚었다. 그는 각국 정부가 꼬리를 잡고 호랑이를 휘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상은 돌고 돈다. 과거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금리 억압을 마주하고 있고, 정부는 경제생활의 많은 영역에 성큼성큼 개입하고 있다. 서머스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더 큰 공공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토대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 구조를 전면 조정해 고용과 노동을 포함하는 혁신을 이룬다는 정책 개념을 제안한다. 새로운 세대의 중앙계획경제 이반자들이 나타나 우리의 경제 및 사회 폐단에 대해 기술관료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노예로 가는 새로운 길을 너무 멀리까지 걷지 않으려면 이들의 가정과 정책들을 정치가들과 대중 일반이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노예의 길 출간되고 30년 후 하이에크는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국립은행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지적 가식 The Pretense of Knowledge라는 제목의 수상연설에서 이 베테랑 경제학자는 인간 삶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제학자들의 무능을 질타했다. 하이에크는 강연을 마치면서 아래와 같은 경고를 남겼다. 역에 공모하는 학자는 자신과 같은 동포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될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자유로운 노력으로 발전한 문명의 파괴자가 됩니다. 경제학자가 자신의 지식에 내재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한다면 사회 연구자들에게 겸허함이라는 교훈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겸허히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라면 인간 사회를 통제하려는 치명적인 노력의 공모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다잡아야 합니다. 사회 통제 노력에 공모하는 학자는 자신과 같은 동포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 될 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자유로운 노력으로 발전한 문명의 파괴자가 됩니다. 아이슬란드라는 대안.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앙은행장들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그리고 은행을 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다른 조치를 취했더라면 실업률은 대공황 때 수준까지 올라가고 불평등은 훨씬 더 심화되었으리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아이슬란드 경제의 힘찬 회복은 다른 대안이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북극권 끝에 자리 잡은 이 섬나라의 신용 상황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위태로웠다. 아이슬란드의 3대 대형 은행인 글리트니르, 란즈방키, 카우프팅은 아이슬란드 국가 생산량의 10배 가까운 자산을 축적했다. 이들의 대외 부채는 어마어마했다. 리먼 파산 이후 자본시장에서 고립된 아이슬란드 은행들은 흔히 말하듯 대마불사, 다시 말해 파산시키기에는 덩치가 너무 큰 게 아니라 아예 구제 불가능할 정도로 덩치가 불어난 상태라고 봐야 할 지경이었다. 다른 여러 중앙은행과 달리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연준의 달러 스와프를 받지 않았다.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도 없었다. 외환 시장에서 크로나화가 폭락한 후 달러 대비 절반 정도 가치가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했다. 2009년 자본 통제가 시행되며 돈이 아이슬란드를 떠나지 못하게 되었다. ICB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금리는 18%까지 올랐다. 아이슬란드는 IMF와 스칸디나비아 이웃 나라들로부터 긴급 대출을 받았고 그 대가로 긴축이라는 쓴 약을 받아 삼켜야 했다. 저축이 증가했다. 소비는 줄었다. 세금이 올랐다. 정부 지출은 삭감되었다. 아이슬란드의 은행들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국내 계좌와 대출은 ICB의 새 자본을 공급받은 새 은행들로 모여들었다. 옛 은행들은 해외 자산 및 부채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없어졌다. 부채는 구조조정하거나 감가상각하거나 탕감했다. 새로운 법률은 옛 은행들의 자산의 39%에 해당하는 안정세를 내도록 강제했다. 결국 해외 채권자들은 자발적으로 헤어캣 빚을 깎아준다는 의미를 했다. 자산 가치가 모기지 대출 아래로 떨어진 주택 소유주들은 세금 감면을 받았다. 법원은 외환 모기지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연동 모기지가 있는 차입자들을 도왔다. 어떤 측면에서 부채 위기에 대한 아이슬란드식 접근법은 고대 세계의 부채 탕감을 연상시켰다. IMF에 따르면 부채 조기 상환이 끝난 2015년 무렵 아이슬란드 경제는 정상을 회복했다. 이 시기 아이슬란드 GDP는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금리가 내려갔다. 주택시장도 회복되었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도 건전한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그러나 위기는 금융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ICB 보고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겪은 상처가 불러일으킨 깊고 지속적인 행동 변화는 절약, 강력한 저축 경향, 그리고 부채 의존 성장 감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아이슬란드는 저축의 셈으로 변했다. 2017년 말, 민간 부문 부채는 절정기 수준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위기 동안 GDP의 95%까지 치솟았던 정부 부채 또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둘 다 흑자로 돌아섰다. 금융 부문은 아이슬란드 회복에 이바지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역할이 줄어들었다. 신성장은 관광, 재생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선진국들이 골치 아픈 연금 위기에 빠져 있는 동안 아이슬란드의 민간 은퇴 예금은 국민소득을 가뿐히 넘어섰다. 위기 10년 후, 아이슬란드 GDP는 위기 전 최고였을 때보다 15% 올랐다. 선진국 대부분보다 나은 실적이다. 2018년 아이슬란드는 OECD 1인당 생산 순위에서 7위를 차지했다. 2007년 이후 4단계나 오른 성적이다. 경제가 금융에서 멀어지면서 다양성이 넓어졌다. 부채 수준이 감소하여 유지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위기 동안 아이슬란드 실업률은 9%, 즉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었다. 그러나 실업률은 곧 평균 수준까지 떨어졌다. 불평등 측면에서 보자면 아이슬란드의 소득 진위계수는 2008년 이후 하락했다. 아이슬란드는 대규모 통화 평가절하를 통해 혜택을 본 작은 나라다. 이들의 선택은 위기에 시달리는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다. 그렇더라도 아이슬란드의 경험은 금리를 낮추는 조치, 어떤 대가를 치르건 금융체제를 보호하는 선택 말고도 다른 대안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이슬란드의 대응책은 은행이 파산하도록 방치하고 범법자 은행가들을 기소하며 20여 명이 수감되었다. 다른 채권자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국내 예금자들과 주택 보유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미국식 접근법과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정반대였다. 2008년 이후 우리 경제체제를 건강한 방향으로 회복시키지 못한 도구와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다음 위기를 맞이한다면 커다란 실책이 될 것이다. 1930년대 초 하이에크는 신용 호황의 치료책은 금리 인하나 대규모 재정 적자 운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위기 전에 금리가 지나치게 낮았다면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위기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 위기 전에 지나치게 낮았던 저축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나쁜 투자는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는 당대 사람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는 하이에크의 처방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른 나라 대부분보다 훨씬 건강하게 위기를 벗어났다. 하이에크는 경제학이 실생활의 실험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이슬란드의 성과를 보면서 자신이 옳았다고 위로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 베테랑 경제학자는 말년에 아이슬란드를 방문한 적이 있다. 혹자들은 그에게 경제학 원리가 아이슬란드 같이 작은 나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경제학 원리는 어디서나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